죽어나듯 가는 신음소리가 문종이 밖으로 들리고 도랑골 산파와 아지매의 두런거리는 소리가 무겁게 사방을 누른 지 벌써 1시경이 훨씬 넘었다. 우설이 되게 내린 동짓달 새벽은 뜨겁게 군불 지핀 아래채를 빼고는 만지면 어스러질 듯 얼어붙었고 밤새 뜬 눈으로 샌 안방의 큰아짐에도 식어 들어가는 구들장 위에서 한기를 고스란히 느끼면서 고추 세운 한쪽 무릎만 연신 쥐어짠다. 장서방! 대야에 물들여! 아래채 방문이 열리고 쇠죽간 가마솥 앞에서 반은 졸고 있던 장서방을 향해 아지매는 황급히 한마디 던지고 도로 문을 닫았다. 노대야에 김이 설렁거리는 물을 담아들이고 찬물 한 바가지 떠오르는 산파의 매몰찬 소리를 들은 후에나 장서방은 정신이 나는 듯 했다. 아휴, 이 곰탱이 누굴 삶아 죽이려나. 이렇게 뜨거워서는. 야야, 애썼다 소양아. 아는 튼실하대. 장서방! 큰아지매한테 가서 아들이라 해. 산파와 아지매의 뒤섞인 소리를 찬물 한 바가지와 바꾼 장서방은 안채 봉당 위로 성큼 올라서며 호칭 없이 그저 아들이랍니다 하고 대답을 기다린다. 안방에 불 넣고 광수집에 가서 영감님 오시라고 해. 대답도 하지 않고 오들거리는 핫바지 속의 육신부터 녹일 양 아궁이의 장작불을 먼저 지핀 장서방은 삽작으로 나선 후에야 비로소 날이 샌 걸 알았다. 절인 배추마냥 땀에 젖은 몸을 옆으로 가누고 소양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새 생명의 입에 젖꼭지를 물리고 힘없이 뜬 실눈으로 빨간 핏덩이를 보고 있다. 산통을 겪는 동안 한 번도 정신을 잃지는 않았지만 마치 사선을 넘나드는 양 아득했던 기억이 또 아득하게 잊혀져 가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들 때 즈음 영감님의 기침 소리와 안채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아지매의 발소리 그리고 헛간 옆에서 장작을 패는 장서방의 도끼 소리가 또렷이 들린다. 그리고 뚝 떨어지는 눈물방울이 흰 수건으로 말려있는 베갯잇을 적신다. 덕호리가 그립다. 민둥산도 그립고 갯내음도 그립고 보채는 아이 마냥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는 더더욱 그립다. 창선도가 오른쪽에 신수도는 왼쪽에 자리 잡고 그 사이로 보이는 남해 섬이 삼천포 포구를 마치 새끼 아는 둥지같이 푸근히 감싸있는 전경이 소양이 살던 덕호리에서 훤히 한눈에 보이지 않던가. 사변통에 두어 달 합천으로 피난을 떠났던 걸 빼고는 아는 곳이라곤 오직 덕호밖에 없던 소양이 코끝에 매달려 있는 비린내를 달고서 이곳 태봉에서 핏덩이를 안고 누워있다. 본체 지붕이 가렸던 햇살이 아래채 소양의 창호지문을 비스듬히 비추는 늦은 아침이다. 문이 열리고 소반 위의 단출한 사기 그릇에 미역국과 하얀 쌀밥을 든 작은 아지매가 들어선다. 야야, 일나그라 소양아. 그저 묵기 싫어도 부지런히 무야 한데. 네가 무야 묵일 젖이 나는 기라. 입에서는 단내만 풍기고 삭신이 이완된 소양이 거무 같은 눈만 치켜뜨고 꼼짝도 못한다. 아지매는 꼬물거리는 애기를 누비포대로 쌓아 옆으로 밀치고 소양을 부축해 일으켜 세운다. 씻기 전에 묵거라. 형님이 좀 안고 오란다. 영감님도 안방에서 기다린다. 아지매는 포대기에 말린 아기를 다독거려 안고 일어서는데 소양의 시선은 아지매 동작의 선을 따라
똑같이 움직인다. 하는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문을 열고 닫으면서 무언가 중얼거리는 아지매의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 텅 빈 방 안에서 소양은 갑자기 세상이 온통 빈 공간으로 느껴졌다. 뱃속에서 빠져나간 아이, 그리고 방 안에서 사라진 아이. 힘없이 울어대는 아이의 울음소리도 안방 문이 닫히면서 희미하게 사라진 즈음에 소양은 방바닥을 짚고 있던 팔을 굽히고 도로 웅크려 눕는다. 뱃속에 아이를 지니고 있을 때에는 무언가 든든했었는데 지금은 왜 이리 허전하고 불안하고 난간에 서 있는 느낌이란 말인가. 마치 이곳 태봉에 처음 오던 이태 전의 그 막연함이 다시 기억나는 듯. 무당은 소양에게 험한 세상에 너도 발자고 치고 집안 살림도 피게 해준다는 말을 무수히 했다. 골골거리는 버스를 타고 또 시커먼 연기를 뿜어대는 화촉 열차를 타고 마지막으로 30리길을 걸어 상주에서 태봉에 오는 동안 한 손을 휘젓고 걸어가는 무당은 팔자라는 말을 골백 번도 더 했다. 아버지는 합천 피난살이 중에 눈치 보이는 먼 일갓집 살림이 보기 힘들어 무언가 해보겠다고 나간 후 덕호리에 돌아올 때까지 소식이 없었다. 딸 넷의 아들 하나인 살림을 엄마는 너무 힘겨워하셨고 마지로 태어난 애성 많은 소양은 엄마와 함께 식구들 입 건사하기에 바빴다. 서울이 수복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또 눈치 보이는 먼 일갓집 더부살이가 힘들어 모르는 아버지 소식도 남겨둔 채 덕호로 돌아왔지만 포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별로 없고 조개를 캐고 미역을 따는 것으로는 식구들의 호구지책이 되지 않았다. 작은 해군정들이 들락거리는 포구는 몇 척 남은 목선들의 어부들이 북적거리는 군인들 눈치 봐가며 겨우 근해 고기잡이 하는 정도이니 해방 후에 왁작거리던 삼천포가 마치 괴질 도는 동네 마냥 숨소리도 죽은 처지였다. 그래도 아침마다 소양은 엄마를 따라 키 작은 소나무가 늘어선 사금밭길을 거치고 포구가 시작되는 거북바위를 지나 삼천포 시내로 갔다. 18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어려 보이는 소양은 질끈 묶은 머리꼬리를 달랑거리며 말도 없이 종종 걸음치는 엄마를 열심히 따라잡았다. 한시라도 빨리 가야 그나마 몇 척 들어오는 고깃배의 생선 배 따는 일이라도 얻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운이 좋거나 아니면 아는 남정네의 고깃배거나 혹은 넉넉히 고기가 잡힌 날에는 아쉬운 소리 내지 않고도 일을 얻어 엄마는 배를 따고 소금을 흩고 송판 상자에 담아낸다. 소양은 서툰 탓에 허들의 심부름이나 하고 백군들 막걸리에 담배 심부름까지 그저 엄마 눈치 보며 하루 종일 엄마 주위를 맴돌면 선주는 몇 푼을 주곤 하는 게 현금이 귀한 포구에서의 유일한 벌이었고 엄마는 정해놓은 시간 없이 그저 생선이 닿으면 일이 끝나는데 들쑥날쑥 하는 일의 양으로 보아 품값이 몇 환인지는 모르지만 눈치로 보아 하루에 한 1,000원은 받을 양이렸다. 쌀은 귀해서 값도 모르지만 그나마 보리 한 말 사는데도 장날마다 미국금이 오른다고 푸념하는 엄마는 며칠마다 광목자루에 담긴 보리쌀을 머리에 이고 얻은 생선이 달린 나뭇가지를 들고 아침 길을 되감고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전어가 많이 나는 가을이나 쥐치나 멸치 그리고 비싼 농어 등이 풍요한 계절이지 그나마 찬바람 불고 서리빨 날리면 날품마저 뚝 끊어지기 일쑤인데 정월 보름 무렵에는 포구의 풍어제 준비로 소양과 엄마는 근 열흘 정도 품을 팔고 좋게 쌀 한 가마는 살 수 있는 만화는 만질 수 있으니 입들이 옹기종기 들끓는 형편에 겨울나는 목돈으로 그만한 것이 없기도 했다. 휴전은 되었다지만
아버지는 감감무소식이고 엄마는 하루하루를 사느라 어디 기별을 넣어볼 여유도 없어 보였다. 1954년 정월에 전쟁통에 몇 년 건너뛴 붕어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소양애미는 겨울을 날 수 있는 목돈 마련의 희망에 떼저른 광목치마를 질끈 묶고 포구난전의 대포집으로 소양을 대동하고 나섰다. 대포집은 붕어제의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제수를 마련하느라 서너 명의 아지매들이 분주하고 제주 노릇하는 수협장과 인근의 사천 고성 남해에서 제일 부자라는 사람이 매일 드나들며 상전 대접 받아가며 간섭을 멈추지 않고 몇몇 남정네들은 인근 섬으로 돌아다니며 기부금도 걷고 제품도 챙겨 돌아오기도 하였다. 그해 정월보름 다음 날에 붕어제가 열렸다. 선창 한가운데에 차려진 제상은 마치 신파 연극무대만큼이나 크고 화려했다. 제대를 마련한 단상 주위에는 오색 깃발이 나부끼고 선주들의 이름이 적힌 문종이가 제상을 에워싸고 앞열에 놓인 유기제기 위의 떡과 과자들은 화려하기가 그지없었다. 뒤에 놓인 12폭 병풍과 제일 앞에 놓인 방자 향로는 여느 제사상과는 다르게 한마디로 웅장하고 조금은 으스스하기까지 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주문을 외는 수협장이 초은관이 되어 첫 잔을 올리고 이어서 만석부자라는 자가 아흔관이 되어 갑산을 향해 두 번째 잔을 올리고 또 누군지 모를 자는 종헌관이 되어 향로 앞에서 연신절하고 굽신거렸다. 모인 사람들이 그저 빨리 끝나고 음복하기만을 고대하기는 소양도 마찬가지였지만 용왕제까지 이어지는 무당의 요령소리가 끝나기까지는 사람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는 늦은 오후나 되어서였다. 소양애미는 남아있는 음식을 300조각으로 기운 대소쿠리에 쏟아부으면서 연신 주위의 눈치를 살핀다. 제가 끝났으니 그릇을 부시고 누구네 그릇인지 대포집 아지매의 지시대로 나누어 담고 아직도 술을 찾는 남정네들을 달래어 술 한 사발로 비위를 맞추며 등을 떠밀어내고 그러면서도 먹을 것이 남아 들어오면 여지없이 소쿠리에 들이부었다. 멀리 있는 샘에서 하루에도 물을 수십 동이나 이고 오는 소양은 이제 목이 나무둥치같이 뻣뻣해서 더 이상 감각도 없을 지경이라 물동이를 내리기도 전에 턱 밑에 맺힌 물을 훔쳐내면서 아이고 엄마야, 내 더 못하겠다 이제. 어이야, 이제 다 됐다. 니는 저 소쿠리 이고 파뜩 집에 가래. 우짤랐고 내도 돈 받아야지. 이년아, 돈은 내일 준다 쿠더라 수협장이. 소양은 주랭랑 치듯 소쿠리를 머리에 올리고 집으로 가는데 하루 종일 물동이를 인 탓에 머리가 흠뻑 젖어 있어서 소쿠리 속에서 무슨 음식물이 흘러내리는 줄을 모르다가 입속에 간간한 소금물이 배고 눈이 따가워서야 알았다. 거북바위에 앉아서 일렁거리는 대소쿠리를 내려놓고 머리 짱배기를 만져보니 끈끈하고 미끈하고 물컹거리는 축축한 국물에 머리는 온통 범벅이 되어 있었다. 난포불이 켜질 때쯤 일을 얼추 끝낸 여자들은 머리의 수건을 벗어 털고 대포집 주인 여자에게 우리는 갈랍니다 하고 대답을 기다리는데 아무 대답이 없다. 소양애미는 마음이 급했다. 어린 것들을 두고 온종일 집을 비웠으니 어둡고 추운 음력 섣달 날씨 탓일까 마음이 대나무 마른 잎처럼 설렁거렸다. 그때 족제비 목도리에 회색 공단 두루마기를 걸친 여인이 들어서며 소양애미에게 한마디 한다. 아지매, 낮에 아지매 옆에 있던 아가 딸인겨? 밑도 끝도 없이 묻는 질문에 소양애미는 누군겨? 하고 되묻는다. 아,
지는 낮에 제사 모신 보살입니다. 그때서야 여인이 무당임을 알아챈 소양애미는 아예 근데 그건 와 묻는겨? 아 아까 보이 나도 다 찾더만 내가 정매설락합니다. 예? 엉뚱한 말에 다음 말을 잊지 못한 소양애미는 시큰둥하게 돌아서면서 한마디 한다. 가는 아직 알랍니다. 하고 발걸음을 재촉한다. 무당은 이틀간 묵은 포구 여곽에서 이미 소양애미와 소양의 얘기를 듣고 온 것이었다. 낮에 구슬하는 동안 소양애미는 소식 없는 서방을 보살펴주고 기별이라도 알게 해달라고 빌고 소양은 엄마 옆에서 오습에 시린 손을 넣고 넋을 놓은 채 구경을 하는 동안 무당은 두 모녀를 보았고 여곽에 돌아오자마자 물어보았던 것이다. 아지매 내일 직항 얘기 좀 해봅시다.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에 대답도 않고 소양애미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사람들은 그녀를 털보무당이라 불렀다. 어디서 사는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아무도 모른다. 계절이 바뀔 때쯤이면 나타나고 여곽에 한 보름씩 묵으면서 아름아름으로 찾아오는 여인네들을 상대로 부적 내림도 하고 고백도 들으며 점사를 봐주고 때론 옷보따리 속에 묻어놓은 작은 형낭 속에서 경명주사나 영사를 꺼내 팔기도 했다. 털보무당이란 이름은 해방전 언제쯤인가 그녀가 처음으로 인근 섬을 돌면서 신당도 없이 떠돌이 보살을 할 때 같이 동행했던 얼굴에 수북이 털이 난 남정네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비록 지금은 혼자 다녀도 그 이름은 여전히 그녀를 대신하여 불린다. 사람들은 그녀를 칭하여 혼을 잘 부른다고 한다. 그래서 유괴를 떠도는 영들을 위로하거나 대소명사에 청배되어 구판을 관장하거나 때론 망자의 혼례도 주관하는 것이 털보무당의 대다수의 일거리이지만 전국 명산대차를 다닌다는 핑계 아래 전라도부터 경상도까지 심지어 멀리는 강원도 양양까지도 곳곳마다 사랑방 하나쯤 마련해 놓고 바람처럼 사는 무당이다. 발넓은 무당이 함께 지니고 다니는 것이 소리 소문이다. 그 정보는 무당의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밖의 사정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 시골 촌부들이기에 그저 믿고 놀라고 애석해하고 욕하고 때론 웃으면서 무당의 말마디는 환영받는다. 소문을 전하며 또 소문을 듣고 다시 그 소문을 미천 삼아 신령을 팔지 못할 때는 때론 사람을 팔기도 하는 것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그녀의 은밀한 돈벌이였다. 그녀가 가는 어느 곳이건 보름만 머물면 인근의 온갖 여인네들의 잡다한 소식들이 모아지고 심지어는 누구네의 이불 속사정까지도 꿰뚫게 되니 목포 과부는 김천의 강골 영감 제취로 넘겼고 진주 송답골 처자를 광주 유곽에 팔기도 했을 뿐더러 유모를 연결해주거나 시바지를 소개해주고 받는 돈이 큰 목돈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털보무당이 삼천포에 나타난 지난 동짓달에 수협장으로부터 풍어제에 청배되었고 그 후 두어 달을 포항으로 영주로 문경으로 다니다가 상주에 들러 낙동강 지류에 있는 신덕에서 점괘를 보러 온 곱게 늙어가는 여인네를 만났던 것이다. 옥비녀를 꽂은 자태며 흐트러짐 하나 없이 정렬하게 빗어넘긴 머릿결, 입고 온 비단 두루마기를 훔쳐보며 무당은 연신 담배를 뻐끔거렸다. 시골 초당을 빌어 사람들 속에서 며칠씩 입놀림을 하자면 그나마 담배가 제일로 피로를 풀어주는지라 입에 올리다 보니 이제는 인이 박힐 대로 박혀 여인네 앞에서는 물론 남정네들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피우는 지경이다. 여인의 얼굴이 햇빛을 보지 않은 양 희고 고운 것은 들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손에 낀 가락지가 양손의 중지 약지에 주렁주렁 달린 것으로 보아
심지어 집안일도 거들지 않는 대갓집 여인이라. 무당은 담배를 하나 더 말아 올리며 입을 연다. 뭐 때문에 왔노? 기끓는 첫마디다. 어차피 어두운 곳, 험한 곳, 뒷전에서 살며 온갖 인간들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일인 무당은 그깟 양반댁이나 대감댁 정도는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시대적 변화도 익히 알고 있고 또 첫마디에 마치 인간을 내려다보는 설령의 위엄처럼 대수롭게 길을 죽이는 것이다. 미간을 희미하게 찌푸린 여인은 입을 연다. 태봉에서 왔습니다. 문경에 사는 우산정 씨 종부가 저의 진료인데 얘기 듣고 왔답니다. 아, 그 아줌매 한 이틀 됐나? 왔다 갔지. 그런데 태봉이 어디고? 물론 무당이 한참은 위인 것이 분명하지만 하대에 익숙지 못한 여인은 박하게 달린 깃볼을 발갛게 익히며 대답한다. 함창이랍니다. 시오리는 되지요. 담배를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워 넣은 무당은 여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그런 당돌한 눈길에 여인은 그저 몸둘 바를 몰라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담뱃재가 떨어질 때쯤 무당은 재떨이를 당기며 떼꼬작물이 밴 버선을 치마로 덮어 감춘다. 와, 우리 집에 손이 없답니다. 한번 봐주시면 해서. 무당은 사주를 묻지 않는다. 역학이라곤 배워본 적도 없고 그나마 업문도 모르는 주제니 내림신 복량하고 요령 잘 흔들고 온갖 신을 입에 올리며 불쩍불쩍 잘 뛰는 게 그럴싸한 무당 노릇이고 점이나 사주를 찾는 사람에게는 그저 5손가락의 마디를 이용하거나 쌀 한 주먹을 소반 위에 쏟아붓고 알아듣지 못할 중얼연부를 하면서 한눈으로는 그들의 표정을 살피는 게 무당이 잘하는 눈치 역학이었다. 천신, 지신 전부 복도 화도 내리지만 조상신이나 삼신할매도 신수화복을 돌보시니 내가 댁을 한번 봐야겠네. 내일 점심 전에 내가 갈 테니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밑에 복전이나 넣어놔. 물 한 그릇만입니까? 영감도 같이 쓰라고 해.